안녕하세요. 공교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지방직 9급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직 9급 해설 강의를 촬영하면서 사실 이게 지나가는 시험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쳐야 되는 국어 시험이랑은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또 평이하게 나와버려가지고 제 입장에서 좀 뭐랄까 좀 무서워요. 이러다가 이제 바뀌는 유형에서는 아무래도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여러분들이 쉬운 시험만 생각하다가 좀 당황하실까봐 좀 저어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나간 시험이고 지나간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한번 반추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또 여기서 변형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내가 준비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제 이번에 해설 강의를 마칠 때는 분석할 때는 무엇보다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느냐 이거보다는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나올 거고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올 거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변형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총평은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문법의 비중이 확실히 줄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하나는 그냥 단순한 암기 문제가 출제되었고 나머지 한 문제는 의문론 문제가 출제되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독해, 화법, 작문에 쏠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가 좀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어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 문학이 출제가 됐음에도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게 문학은 이제 싹 사라지고 문학 제재를 토대로 한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학적인 어떤 개념 이해보다는 물론 뭐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문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독해 문제를 푸는 원칙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1번부터 빠르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휘 문제죠.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아이가 참 말을 잘 들어요 했을 때 얘는 뭐예요? 수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수용하고 있다 아이가. 자, 그럼 이제 수용의 의미로 볼게요. 이 약은 나에게 참 잘 효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효과 있다. 자,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어떻게 수용해라 따라라 이런 거죠. 자, 이번 학기에는 6과목을 수강할 생각이다. 수용보다는 수강이 더 가깝겠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잘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의미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고유어,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말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방금 보시다시피 의미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준비는 하고 있어요. 교재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고유어나 아니면 한자어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재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11월 달이나 아니면 뭐 내년 초 정도에 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만 비기출이에요. 얘 안 나왔고 나머지 나왔고 나왔죠. 자, 그래서 바지의 헤어진 부분이 짜깁기 이런 짜깁기라고 하는 부분이 짜집기로 나와서 틀렸다 이런 거 이건 단순 암기죠.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형이 뭐고 들르다고 거기다가 얻다가가 와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의가 탈락을 하고 난 다음에 리을하고 얻다가가 와야 되니까 들렀다가가 와야지 들렸다가가 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틀린 겁니다. 그럼 얘랑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으로 바뀌더라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문화 시켜가지고. 근데 4번 같은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오겠죠, 그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3번과 똑같이 자, 기본형이 세다고 거기다가 현정을 만들기 위해서 니은을 붙이는 게 맞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막목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보기 저한테 이제 문법을 모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건데 자, 현정 만들고 싶어 하면 자, 막는다, 먹는다 얘는 어떻게 해요? 본다, 긴다 해서 이 형태를 찾아낼 수 있죠.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음 다음에는 니은이 오는 거고 모음 다음에는 니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쇠니까 모음 다음이니까 니은이 와서 샌다가 되는 게 맞죠. 2번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옥제는 하다가 출제가 기출이 안 됐던 건데
옥죄는은 요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암기형 문제도 기출된 게 3개고, 뭐 2개나 3개 주고, 나머지 하나 비기출 주면서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를 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2, 3번 정도만 내가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요. 3번 문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지문입니다.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법적 개념이 잘 나왔나요? 하면 그건 아니죠. 이전에는 법적 개념보다는 약간 좀 단순한 그러한 제재의 어떤 비문학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죠. 지금 대충 봐도 1000자에 가깝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선택지를 조금만 더 꼬아내면 굉장히 어렵게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지문을 쓰고 어떤 식의 함정을 파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계산한 다음에 야, 이거 어렵게 내면 어느 정도까지 어렵게 낼 수 있을까? 쉽게 내는 거야. 뭐 그냥 쉽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게 냈을 때의 난도를 좀 계산해 보면 야, 이거 생각보다 전보다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높아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사니까 그렇겠죠, 제가. 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모의고사 때 요 정도 요런 이제 법적 개념 플러스 길이가 긴 거 해가지고 선택지를 한번 살짝만 꼬아내볼까?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손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좀 풀어보셔야지 이렇게 기출된 범위에서 힌트를 준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지문을 출제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함정을 팔 것이다. 힌트를 줬으면 그 힌트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제작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강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모의고사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해서 자, 저작권은 일종의 권리인데 뭐뭐한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유개념 플러스 종차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래서 저작권의 정의가 났고 저작물은 하고 이제 시작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자란 저작행위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해낸 사람 다 정의예요. 그래서 저작권과 저작물과 그 다음에 저작자의 정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가보면 그러므로 숨겨져 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견했거나 발굴해낸 사람, 저작물 작성을 의뢰한 사람,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사람, 저작을 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었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저작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아, 이게 저작자가 안 되는 사람이 이 정도 나왔고 만약에 선택지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다면 내가 찾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작물에는 1차적 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자 또한 저작자가 된다 해서 자 1차적, 2차적 모두 다 저작자가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작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누가 저작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저작자가 될 수 없는지를 이렇게 설파한 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단만 하더라도 나열되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선택지가 출제되었는데 내가 그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선택지를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끈을 꼭 끊어 푸는 게 좋죠. 자, 1번 저작물의 개념 나왔습니까? 하면 저작물의 개념 자체가 저작물의 정의니까 저작물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개념 나왔고 저작자의 정의 나왔죠? 바로 아래에 좋습니다. 이번에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 잠깐만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도 다 저작자다 이렇게 얘기했지 1차가 뭔지 2차가 뭔지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없죠. 분명히 이 문단 갖고 냈을 것 같은데 없네? 그러면 2번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못 읽어봤기 때문에 보류만 해두고 세모만 쳐놓고 얘가 웬만하면 정답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아직 첫 번째 문단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단 가도록 할게요. 자,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거인이란 현재의 저작자들보다 앞서 창작 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남긴 선배 저작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난쟁이가 그럼 여기서 유기적으로 봤을 때 난쟁이는 뭐예요? 지금 현 창작자를 얘기하는 거죠. 창작자가 거인업계, 기존의 창작자 업계 위에서 올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자, 그래서 기존 창작자의 허락, 저작권에 대한 허락, 거인에게 그에 따른 대가, 저작권에 대한 저작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 창작자는 기존 저작자에게 허락이나 또는 저작료를 줘야 된다. 저작권료를 줘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3번이죠.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지녀야 되는 태도는 뭐다? 나의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해서 내가 여기 대해서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그 권리에 관한, 그 권리 사용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에요.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란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이미 몇 번이 나왔어요? 4번 나와버렸죠.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자, 이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결국 안 나온 거고 정답은 2번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요런 식의 이 밑줄 친 부분의 원인 뭐니 요런 것들은 약간 피셋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서서히 피셋형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 인사혁신처가 피셋으로 9급은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 간다고 해놓고 문제는 다 피셋형으로 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낌새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난도는 확 낮추고 쉽게 해가지고 유형 자체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점점점. 이런 원인 자체는 사실 빈칸 추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대신 빈칸 추론과 똑같이 어떻게? 이것의 근거, 정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죠. 지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지문의 밑줄을 내가 쳐줘야 됩니다. 이게 지문 속에 있는 그 정답의 근거를 밑줄을 쳐야 돼요. 자,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재적 생활 방식은 종종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자, 뭐라고요?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 생활 방식이 삶을 즐기지 못하게 한대요. 추위가 한창 매섭던 1월에 어느 아침 한 길거리 음악가가 워싱턴시의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그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바흐의 샤콘을 비롯하여 6곡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다. 출근길에 연주가를 지나쳐간 대략 1000여 명의 시민이 대부분 그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자,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유기적으로 읽기야죠. 어차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의 반복이고 이 글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돌아가는 생활 방식 자체가 삶을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왔죠. 자, 어떻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삶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단지 몇 사람만 걷는 속도를 늦추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요거의 원인은 이미 나왔다. 뭐죠? 급박한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7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한 중년 여인이 지나가면서 모자에 1달러를 던져주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연주가의 모자에는 32달러 17센트가 쌓여 있었지만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기 있겠죠, 이게. 앞 내용에 기대면 급박한 현대인의 삶 때문에 그러하다. 그 음악가인 조슈아 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였으며 평상시 그의 콘서트 입장권은 100달러가 넘는 가격에 판매. 엄청 비싼데. 자, 1달러씩 내고 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답 몇 번이냐? 1번, 지하철역은 연주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것이 추론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음 글의 내용으로 원인으로 추론해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추론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추론 문제도 무조건 지문의 정답인 그걸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정답의 근거라고 할 만한 건 이거 바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2번은 천여 명이나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2번 땡이고 3번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바로 현대인의 급박한 삶, 이것을 말을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연주를 듣기 위해서는 100달러의 입장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넘어가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구나 낚시를 들이켰는데 고기는 아니 물고 있구나 무심한 탈핀만 씻고 빈배 저온다 했을 때 무심한은 욕심이 없는 거고 내가 이렇게 빈배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망했다 보다는 뭘 의미한다? 무욕, 탈속적 삶 자체를 얘기하더라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기억에 있는 욕심 없는 화자의 모습, 그게 바로 무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나 가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뭐죠? 달간이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 거, 달간했다라고 얘기하죠. 초야우생, 자, 초야에 묻혀 사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들 어떠하리요 하면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겸손하게 표현한 건데 약간 반어적 느낌도 있어요. 물론 반어라고 보진 않는데. 자, 그래서 자신, 자연 속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하물며 천석광을 고쳐 무슴하려 했을 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러면 자연을 사랑하는 명은 고쳐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니은에는 속세를 그리한다. 전혀 그렇지 않죠. 자연 속 삶에서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니까 나가 적절하지 않더라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왜? 파라 열심히 해석해봤자 이제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냥 건너뛰시고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밑줄친 부분을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바로 뭡니까? 한자어의 의미죠. 한자어의 의미. 요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이거보다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유형에서도 한자어 자체는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몇 번은 틀렸다? 4번이죠. 4번. 누구나 착한 심성을 드러낸다. 뭐 이런 거죠. 드러내다. 이런 의미인데 헤아려 본다 이런 거니까 틀렸고 요건 이제 수능 때부터 제가 이렇게 쭉 모아온 어휘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문제 풀기도 좀 적합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출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은 책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추론이 이해로 바뀐다고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게 진정한 추론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냥 내용일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 자,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켜 온 곳은 아니다. 이를테면 미국인들은 보통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수줍음을 구별하지만 자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여러 개로 좀 분화했어요. 세분화해놨네. 그런데 자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자, 감정어휘들은 문화마다 다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르다. 자, 문화도 문화적으로 다르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더라도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 아, 역사에 따라 다르면 이미 동일한 문화가 아니겠다, 그죠? 동일한 지역이라도 역사에 따라 다르다. 중세시대에는 우울감이 검은 담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울증을 멜랑꼴리, 이제 이 검은 담즙이 뭐시기죠, 그죠? 멜랑꼴인가? 그래서 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결국 이게 뭡니까? 우울감이 검은 담즙이야. 이렇게 구시대적 발상이죠. 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런 발상이 바뀌고 감정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명과 함께 감정어휘는 이메일 보내기, 문자 보내기, 트위터 하기에 스며든 관습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자, 그래서 현대 어떤 메신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더라. 이제는 내 감정은 말로 기술하기보다 이모티콘이나 글자의 일부를 따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 주도적인 상징의 창조와 확산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역사의 발전이다. 자, 그래서
기술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인터넷 통신 같은 게 발달하니까,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감정 표현의 수단이 풍부해졌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감정에 대한 개념적 자원은 문화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 그래서 감정에 대한 자원이라고 하는 게 동일하지 않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으니까 1번 맞고, 이번에 동일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2번 맞습니다. 3번 감정의 의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술 발전이 더 유연하다.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선후 인과관계의 반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기술이 발달하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선택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감정 표현 수단이 많다. 자, 기술이 발전하면 감정 표현 수단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랑 감정 표현 수단이 많으면 기술이 발전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선후 인과가 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판 겁니다.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함정은 원래 스무개부터 나온 거고, 이것이 뭐 괜찮네요, 이 정도 함정은 저도 풀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제가 그래서 어려운 지문에다가 이런 함정을 썼을 때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출제할 거를 각오해서 대비해서 미리 좀 내가 어려운 지문에 이런 함정을 판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살짝 더 살짝보다는 좀 훨씬 어렵겠죠. 훨씬 더 어렵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4번에 오늘날 인터넷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감정 표현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나왔죠, 이미 역사적으로 뭔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번, 4번은 거의 같은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시고, 이제 이런 시가, 이런 개념이 출제가 안 될 테니까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보이는 것만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아무것도 없고, 자,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감정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사상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감정이 완전 절제되어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리가 좀 멀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1번 시선의 이동에 따라 지금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시선이 뭐 이렇게 범용류의 뜬 그림자 봤다가 그 다음에 흰 달빛 좌문 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수미 상관 구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고 저 앞이죠. 흰 달빛 좌문 다랑개 물소리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 보면 흰 달빛 좌문 바람소리 물소리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수미 상관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미지는 2개 이상의 이미지가 있으면 되는 거고,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소리도 있죠. 청각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뒤에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무조건 이미지 있으면 시적 분위기 조성해줘. 시적 분위기는 뭐든지 조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고, 4번이 정답인 게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거기까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정 거리를 유지했으니까. 화자와 현실 세계에 대립 싸우고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화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어떤 이미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독자 스스로 판단하셔라 라고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이제 문법 문제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색연필 너 이거 이 의문 변동 쓸 수 있니? 이건데 뭐 이거야. 그냥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색연필 하면 일단 내가 항상 뭘 쓸 수 있어야 되고 발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색연필. 자, 그러면서 이제 니은청과 헛땡겹 순서로 물어봐야죠. 니은청과 있나? 예, 있네요. 그래서 니첨 있고 헛받침 규칙 적용되었나? 적용되는 게 없어요. 자, 된돌이대기 겹받침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변화된 거 보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음화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교체 첨가 축약 탈락으로 바꿔보래요. 그러면 니은 첨가는 첨가인 거고 비음화는 뭐죠? 교체니까. 그래서 첨가와 교체, 자, 디귿과 기억이 쓰였네요.
예, 1번 색연필의 발음에서는 기억과 디귿이 나타난다. 적절한 거 맞죠? 1번 정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외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어차피 발음은 왜, 콜 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시옷은 없어요. 시옷만 탈락되었네요. 겹파친 규칙 딱 하나만 적용된 거니까 탈락. 그래서 니은만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보다는 이제 지문화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9번 문제는 정말 사뿐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10번은 좀 쉬운 문제가 넘어갈게요. 결국 포도주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쓰였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그래서 이게 영혼의 단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번의 정답은 2번이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11번은 이제 작문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이 4번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로가 아니고 1이지만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긴 설명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12번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자,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혹시 사회 역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없네요. 반응 살핀 거죠. 그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더 모르고 있다는 표정인데요. 또 청중의 반응을 살핀 거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1번은 맞는 거고 2번에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해 신뢰성을 얻고 있다고 했을 때 마지막 문단 보시면 지금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글로리안 소런슨 교수팀의 연구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충분히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얘기해주면서 신뢰성을 얻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시각 자료가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4번에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위죠. 자, 위험한 작업 환경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10년 뒤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장 금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상황을 통해 가지고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문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 거죠. 그죠? 자, 범죄 소설이 지닌 이데올로기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자, 그럼 다시 범죄 소설이 지닌 이데올로기의 뿌리,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범죄 소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낳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범죄 소설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요렇게죠, 그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범죄 소설의 이데올로기의 뿌리를 자리 잡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범죄 소설의 탄생은 자본주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또 범죄 소설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출현하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출현은 뭔데 하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자, 원시 사회에서 죽음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졌는데 원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그럼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셈으로 바뀌었겠죠. 자본주의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자연스럽지 않은 걸로 바꿔놨을 겁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에서 즉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말 바꿔 놓은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소외되고 이제 소외된 인간은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데 없어서 안 될 도구인 육체의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모로 인식이 바뀌게 된대. 소외당하고 육체 얽매이게 되는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겠죠. 자, 그에 따라 인간은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강박관념이 뭐에 맞는 말이다? 자연스러움. 그죠? 자, 원시 사회에서는 죽음은 자연스러움이다. 뭐 당연히 죽는 거지. 이렇게다가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외당하고 육체밖에 없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강박,
뭔가 이렇게 압도당한 느낌, 공포 이런 걸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범죄 소설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뿌리에 두고 있는데 그런 공포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이 강박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강박 때문에 나타나는 공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죽음은 불가피한 삶의 종결이 아니라 즉 불가피한 삶의 종결 어떤 거? 자연스러운 종결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종결이 아니라 파국적 사고라는 견해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사고다, 비극이다 이런 거죠. 비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는 사고라고 강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폭력에 의한 죽음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과 범죄에 몰두하게 된다. 범죄의 소설에서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나 비극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범죄 소설의 죽음 왜 이런 게 있을까? 탐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범죄의 소설은 자본주의 출현 이후 죽음에 대한 달라진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열심히 읽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대놓고 지문의 핵심 뼈대를 그냥 물어버리니까 이거 뭐 누가 못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국어는 실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국어고 거의 100점에 가깝게 점수를 맞아라라고 하는 국어입니다. 이번에 범죄의 소설은 부르주아 사회의 인간 소외와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니 다루고 있다고 한 적 없어요. 자본주의가 인간 소외를 낳았고 그 소외 때문에 육체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게 생기면서 죽음에 대한 강박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범죄 소설이 이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그냥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3번에 범죄 소설은 원시 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죽음에 대한 보편적 공포. 아니 원시 사회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봤다고. 공포는 지금 이 범죄 소설에 이렇게 나온 거고 자본주의 시대 이후로 바뀐 죽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나타난 게 죽음에 대한 공포였죠. 그래서 3번은 논리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4번의 범죄 소설은 죽음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아니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얘기했잖아. 자연스럽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은 원시시대 때 죽음을 이렇게 수용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꾸로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쉬운 거죠. 13번 같은 문제는 어렵지 않다. 제가 지금 주목하는 문제는 14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 뭐냐?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과학이라 할 수 있겠고 과학기술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과학기술. 이런 지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느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 공무원 지문에서는 과학기술적인 제재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피셈만 하더라도 과학, 생물 제재 이런 거 좀 잘 출제되거든요. 뭐 물리, 화학까지 막 깊게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과학 기술에서 이런 식으로 생물이나 신체와 상관있는 내용들을 조금 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 때도 새로운 2025 신유형 모의고사를 만들 때도 이런 지문 좀 반영해서 내가 한번 출제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몸의 곳곳에 분포한 통점이 자극을 받아서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통증을 느낀다. 오케이. 자, 통점의 자극. 그리고 요게 통로. 그리고 자, 이제 뇌로 신호가 전달되면 그것이 통증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좀 만약에 어렵게 주자면 이런 경로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통점이 있고. 자, 그리고 통각신경을 타고 그리고 뇌로 오면 요 뇌로 뭐가 도착하면 신호가 도착하면 요때 뭐가 된다?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각신경 속에 신호 전달되면 고통을 느낀다. 땡이죠. 뇌까지 전달돼야 돼요. 만약에 통각신경과 뇌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아프지 않겠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제재에서 과정으로 뭔가를 설명을 하면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용들을 그려주는 것도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는 구조가 있고 자 그러면 통점에는 통로라고 하는 구조가 또 있대요. 이 통로를 통해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한다. 그래서 통로라고 하는 데서 자,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가 안 밖의 여러 물질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첫 번째 문단 읽었죠? 곧바로 문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1번 통로는 여러 물질들이 세포의 안팎으로 오가며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다. 맞죠?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단별로 분절해가지고 내가 딱 기억력이 좋을 때 이렇게 선택지를 하나씩 해결하고 가시면 수능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지만 공무원 시험에는 엄청 쉬워집니다.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자, 통점의 세포에서 인식한 통증 신호는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재밌는 사실은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매우 가늘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 통각신경 요 부분이 느리다. 느린 속도로 이루어진다. 자, 느린 속도는 뭐다? 가늘다예요. 그러면 두꺼우면 속도가 빨라지겠네. 이런 추론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몸 길이가 30m인 흰 긴 수염고래는 꼬리에 통증이 생기면 최대 1분 후에 아픔을 느낄 정도로 통각신경 그 통로가 굉장히 가늘다.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가는 이유는 더 많이 배치되기 위해서다.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 더 많이 배치되기 위해서.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200개의 통점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숫자로 외울 수는 없죠.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각신경이 굵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통점이 배치될 수가 없다. 굵으면 안 돼. 가늘어야지 많이 배치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가늘다? 가늘면 그만큼 많이 배치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통점이 빽빽히 배치되어야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반면 내장기가 내는 통점이 1제곱센티미터당 4개. 그러면 이게 엄청 적죠. 그죠? 불가해.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것도 폐와 간에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자, 많이 배치된 까닭은 정확한 고통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2번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 질병 뭐요? 폐암간암이죠. 폐암간암에 걸려도 질병이 발견 늦을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왔잖아요. 그죠? 통점의 개수가 적다 보면 그 통증을 못 느껴가지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발견 늦을 수 있다. 3번의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매우 가는 거 맞고요. 신호의 전달이 빠르지 않고 오히려 느린 거죠.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한 논리를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지문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너무 쉬웠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통증이 빽빽하게 배치되어야 된다를 그대로 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심소재의 화상족자를 딱 보니까 야, 이 화상족자의 빛이 막 호련히 검어졌어? 그걸 통해 가지고 심층에서 뭔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2번이 정답이죠. 기억은 대상인 심청이가 처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토끼 화상을 그려가지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털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귀는 어떠한지, 코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즉 대상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문학인데 요 문제 역시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정답은 1번이고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질감 왜 저길 굳이 이렇게 지나지? 인도교로 가면 될 텐데 하면서 뭔가 좀 다름을 느끼면서 그들한테 막 얼마나 춥겠냐 이런 거 공감하고 있죠. 같이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보면 다 공감이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한 것으로 정답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7번. 보시면 이제 전개 순서를 묻고 있어요. 전개 순서. 순서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겠죠. 근데 좀 쉽게 출제가 된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양극단이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요 시각과,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시각. 그래서 하나는 어렵다. 하나는 돈 좋아하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앞에 것부터 먼저 나와야겠죠. 이게 순서대로 간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요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한번 보면 이런 시각은 비행만을 강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비행만을 강조해? 안 어울리죠? 자, 가 아니고 전자는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생계비 마련 하나만으로 축소해버리고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부터 시작되는 게 맞겠다. 그죠? 그리고 동일 내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유사하거나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준 내용이 다음으로 와야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활용,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 진로 탐색 등 노동을 선택하는 복합적인 이유가 삭제돼 버린다. 자, 그러니까 생계비 마련, 요 같은 말이 생활비 마련 요렇게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나다음에 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후자의 시각은 이게 가가 있었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시각은 했을 때 이런 시각이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이런 시각은 비행만을 강조했다. 왜 비행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다음에 가는 뭐다요? 나를 보시면 후자의 시각은, 후자는 이제 뒤에 거 얘기하는 거죠. 바로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 학생의 본분을 저버린 그릇된 행위로 만들어버리고, 그릇된 행위, 이게 바로 뭡니까? 비행이죠. 좋은 행동이 아니라 비행을 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돌려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은 비행만, 즉 얘네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나다 라 가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나다 라 가가 정답인 게 3번이니까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 찾기 문제도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유의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자를 맞히는 거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요것만 놓고 나머지는 하나씩 다 바뀌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이게 암기식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원을 고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9번은 글쓰기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너무 쉽습니다. 왜? 예시를 물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두 축,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어떤 게 당근인지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카드가 당근이다.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번은 화법 문제인데 이 화법 문제 역시 자, 박 과장, 김 주무관, 이 주무관, 그리고 윤 주무관, 그리고 다시 박 과장으로 이어진 대화의 흐름입니다. 정답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 4번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의견을 절충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 각각의 의견들을 조금씩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박 과장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윤 주무관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고 윤 주무관의 생각만 수용하고 나머지 이 김 주무관과 이 주무관의 생각을 수용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절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의 그런 말들을 뭐 한 토막이라도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결책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역대급으로 쉽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이 역대급으로 쉬운 시험에도 저는 어려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개인차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배웠다면 이 시험은 매우 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지문에 근거해가지고 다 출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했네요 또는 정답 찾기 어려웠어요 하면 여러분 공부한 걸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지의 말을 지문의 말로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아주 쉽게 정답이 다 눈에 보이게끔 함정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문제는 한자 문제 외에는 거의 틀릴 게 없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들을 했으면 95점까지는 보장이 되었다라고 장담 드릴 수 있고 한자도 역시 기출한자 그거 공부했으면 이거 지금 다 맞힐 수 있긴 합니다. 성찰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자는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양심상 100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둬야 되는 거고 앞으로 바뀐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문법은 지문화 문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도 어떻게 해요? 지문화 문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문화 문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안 읽고 그냥 이거 나 알고 있는 작품이야 하고 그냥 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문 다 읽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국어로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쉽게 줘요. 이렇게 쉽게 줘도 20분 만에 다 못 풉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무조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어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간의 부족함이 느끼지 않는데 초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꽤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신형 문제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양지, 내가 양을 진짜 보장 못하겠어요. 이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질은 그래도 괜찮은 문제를 계속 열심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험에 대해서 쫄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